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12번째 영상이고요. 제목은 네오 콜드워로 붙여봤습니다. 새로운 냉전이라는 제목이죠. 이게 양 진영의 구분이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들 간의 이 대립구도가 과거 이제 구소련과 미국과의 그 대립구도와 좀 비슷한 양상으로, 그 당시 때 냉전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고요. 하지만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당시 때 힘의 논리는 이제 소련과 미국이었지만 지금은 그 소련과 연합, 지금은 이제 미국과 그 이외의 국가들, 이렇게 힘의 균형이 나뉘어졌죠. 설명에 앞서가지고 제가 휴가를 다녀온 기간, 열흘 동안 1월 1일,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제 휴가 기간이었는데, 이 휴가가 끝나고 나서 끝날 무렵부터 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크게 이제 변동성이 생기면서 중국장이나 미국장이나 그리고 그 대한민국 코스피 할 것 없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 부분 잠깐 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 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락하는 국내 증시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코스닥 장중 6.81% 급락. 위안화 절하 이후 하락폭 11%, 세계 최대. 중국 기준금리 인하에도 뉴욕 증시 급락. 월요일이 두려워. 벌써 네 번째 폭락. 이 기사는 지금 기사가 아니고요. 2015년도 8월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2015년도 8월 20일 그리고 8월 31일, 8월 20일 경부터 해가지고 쭉 일어났던 기사 내용인데 지금 증시 상황과 매우 비슷하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이게 빅스 공포 지수가 이렇게 치솟았었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약 10에서 52 정도까지, 약 42 정도까지를 이렇게 치솟았었는데 이번 장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그 상승폭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공포지수가 오히려 2018년도 올해 한번 그 지수 전산에 오류였다고 그때 발표가 됐었는데 그 당시 때보다는 덜 지수가 이제 공포지수가 덜 올랐죠. 그리고 이 당시 때 중국 지수로 보면은 말 그대로 다이빙이었습니다. 지수가 5200에서 3000 정도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지수 하락폭은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고요. 근데 무역전쟁 이제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점점 답답하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꾹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죠. 지금 현재는. 하지만 이 당시 때는 아주 정말 이제 다이빙하는, 급락하는 그런 장세였죠. 그리고 그에 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시 때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약간 1800에서 1600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10% 조금 더 떨어진 거고요. 지금은 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수준이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와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환율 문제의 부분인데,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달러 인덱스 기준은 이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 또는 작년 이제 2016년도 후반 하반기 때는 100을 넘어갈 정도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달러 인덱스는 이제 96에서 94,
93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연초 대비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달러 베이스 위안화 가치를 보시게 되면은 위안화는 이 당시 때 그리고 이때랑 지금 더 비슷한 수준으로 가죠.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이때보다 실질적인 가치는 많이 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지수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달러의 가치를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신흥국 화폐 가치를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죠. 그 방법이 하나가 지금 최근에 시장이 폭락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리의 인상 속도를 아주 빠르게 가져가면서 이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방법이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 풀려 있었던 달러를 송환세 인하라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그 글로벌 시장에 풀려 있던 달러를 자국으로 걷어들이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지금 현재 $1 베이스에 한 7 정도까지, 아직까지는 7까지는 다다르진 않았지만 현재 6.9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17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 초반 2017년도 1월달 기준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언저리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인 달러 가치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그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을 집중 타격을 하면서 주변 신흥국 시장에까지 여파가 미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는 원유 가격이 텍사스유 가격으로 따져보면 정말 거의 바닥이었어요. 이때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온스당 28불. 이때는 원유 ETF를 안 살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면서 지금은 71불까지 올라갔습니다. 70불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실감을 하실 것 같네요. 이때는 유가가 이렇게 다이빙을 했고요.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당시 때도 이제 달러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 현재 비슷하게 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장기적으로 이제 월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금 가격이 이렇게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금 하락 후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도 과거 대비해 가지고 지금은 천연가스에 대한 시장 의존도라든지 중요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은 이때랑 비슷하다. 그런데 이때는 2015년도 장이 변화를 겪고 나서 이후에 급락을 했던 이런 모양을 보여줬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과거 2015년도 대비해서 공포지수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기반들이 그때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이제 제가 그 네오 콜드워라고 제목을 붙인 것처럼 지금 글로벌 시장이 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새롭게 이제 재편이 되었죠. 이름하여 USMCA라고 하는데, 이거는 각국의 이름을 따서 US, 미국, 그리고 멕시코의 M, 캐나다의 C, 그리고 어그리먼트, 이렇게 이니셜을 따서 USMCA라는 새로운 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이 체결은 좀 급하게 이제 생각보다 급한 속도로 진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주요 안건은 차후에 2020년 정도 때 다시 재결의하는 걸로 이렇게 미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러한 협정에 있어가지고 좀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조항 중에 하나가 이 USMCA를 맺게 됐던 이제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 3국은 다른 나라와 교역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이 협정을 맺은 국가에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나프트에서 USMCA라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타결을 했고요. 하지만 이 타결은 아직 미완성 협정이에요. 중요한 조항은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주요 품목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품목, 구체적인 품목이나 관세, 세율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 체결할 때 상호 알릴 의무를 두는, 중국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캐나다나 멕시코가 중국과 무역을 체결하기까지는 이제는 이 협정이 확정되고 나면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새롭게 중국은 캐나다 또는 멕시코와 새로운 무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최종적으로 서명하기 이전에 캐나다는 지금 커가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빠른 속도로 지금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지금 앞으로 큰 이벤트가 3개 정도 있는데, 그게 G20 정상회담이나 11월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확정되는 이 브렉시트. 유럽연합으로 얘기를 하면은 총 28개국 중에서 지금 영국이 탈퇴함으로 인해서 21개국이 된 거죠. 영국이 탈퇴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EU 유럽연합 자체가 힘이 과거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힘의 균형에서는 이 커다란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빠짐으로 인하여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지금 보시면은 유럽연합 주요 이제 상위 랭커되어 있는 국가들 보시게 되면은 GDP 규모로 봤을 때 영국이 이제 연합 내에서 2등을 차지했죠. 프랑스와 맞먹을 정도의 2등이면서 영국에서 상당히 이제 유럽 금융시장에서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도 문제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이 영국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 빈자리가 크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 연합에 대한 GDP 수준을 다 합치면은 거의 미국과 맞먹거나 미국보다 조금 더 앞서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선택했던 카드가 뭐냐니까 러시아, 이란, 그리고 중국인 거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분위기상 이제 흘러가는 게 어쩔 수 없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고요.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했다기보다는 중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럽을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러시아로부터는 천연가스, 이란으로부터는 석유, 원유, 어쩔 수 없는 이런 관계 때문에 대신을 하면서 교역량도 늘리는 이 두 개의 국가가 합쳐지면은
이제 러시아랑 이란이 합쳐지면은 어느 정도 영국의 빈자리를 메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뭐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 유럽 내에서 입지라든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그 역할, 뭐 러시아랑 이란은 영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의 국가죠. 러시아랑 이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에 어떤 베니핏을 주고 서로 간에 이제 공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떨어지고 있는 유럽의 제조업 이 산업 부분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브렉시트 일정을 보시면은 지금 10월 17일 이제 다음 주면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EU에서 제시했던 협상 마감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3월이면은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큰 시장에 있어가지고 위험 요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면서 영국이 어떤 행동이나 좀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관건이긴 하거든요. 지금 표면상으로는 영국은 지금 중국과도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도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유럽연합과도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세계 곳곳 기회가 되면은 다 손을 이제 뻗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은 이제 영국은 유럽연합 내에서 좀 남고자 하는, 그리고 이 탈퇴하는 시점을 최대한 길게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그 영국이 이제 탈퇴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WTO에서 이제 그 하고 있는 GPA라는 요 파트너 관계 요 보시면은 뭐냐면 세계무역국에서는 정부조달협정이라는 GPA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우선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뭔가 유럽 이제 영국과의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영국은 지금 중국과 금융시장을 교차로 이제 개방하는 이런 약정을 맺은 상태고요.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방면에서 지금 유럽연합 EU를 탈퇴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그 살 길을 찾으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내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 영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생각보다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입지가.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이 총리가 상당히 지금 공경에 있는 거죠.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떠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브렉시트가 결정이 된 거고, 근데 이 브렉시트를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탈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금도 많이 이제 벌금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도 유럽 연합에 있어서 시장도 상당 부분 꽤 많은 시장을 잃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일랜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금융시장과 중국의 금융시장이 동시에 이제 개방을 하는 교차 개방을 하는 이런 약정도 맺었고, 그리고 영국도 이란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이런 협정을 최근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최대한 늦게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걸 희망하고 있고요. 탈퇴하더라도 공동무역구역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되게 이기적이죠. 그리고 잉글랜드와의 국경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 난제고요. 그래서 영국은 지금 현재 탈퇴를 하고 나면은 곧 유럽 내에서는 고립될 위험에 처해 있어요. EU에서는 매우 강경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영국이 큰 충격 없이 무난하게 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연합 내에서 유럽 연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연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속력이 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게 탈퇴를 했었는데 이거 뭐 그냥 뭐 정말 영국은 탈퇴하고 나서 더 좋아졌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유럽연합은 영국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러시아나 이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로서 그 부분을 메꾸거나 또는 그 이상의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은 GPA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이제 미국에서 지금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국은 이란과도 무역 확대를 결정을 했다. 이거는 다 이제 정면적으로 이제 미국의 의사와 반대되는 상황이죠. 보시면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메이 총리는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은 EU에서 가스 수입량의 34%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금 천연가스를 LNG를 수입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수출과 수입을 유럽연합과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이제 그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그 결속력만큼이나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던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국가들 간의 이 미국을 대립하는 이런 관계가 아직까지는 뭐 생각만큼 이게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그 결속력이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지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점점점 유럽연합이 왜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냐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연합 내에 영국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통해서 나토 이런 군사적인 부분,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이제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도 얘기를 하잖아요. 국방비 부담 우리 계속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고, 반대적으로 뭐 유럽 입장에서는 달갑진 않지만 뭐 중국과 가까워지는 거랑 이제 에너지 때문에 러시아랑 이란이나 이런 국가들과 더 가까워지게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요. 그리고 영국이 빠진 자리를 이란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 나면은 미국과 EU의 연결고리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색깔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경고성 멘트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일본은 철저한 친미예요. 그렇지만 일본에게도 만에 하나 너가 다른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명확하게 해라 이런 의미에서 약간 환율 조항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또 얘기를 하죠. 안보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에게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그래서 모든 이 화력을
중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에는 이 보호무역주 그리고 이제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형국이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방위로 다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화력이 그 나프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협정으로 재편하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개선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 나가면서 화력을 중국에게 집중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번 달에 10월 달에 또 하나 이제 발표되는 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 발표죠.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영상 보시기 전에 7편이었던가 이게 보시면은 환율 조작국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제가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이게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은 환율 보고서에 따라서 이제 환율 조작국이 결정이 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충족이 되고 있고 두 가지는 충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진 않을 거예요. 뭐 만에 하나 어떤 정치적으로나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7편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 있었던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이 급락했었던 뭐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블룸버그에서 발표했던 스파이칩 중국에서 판매했었던 전자제품의 스파이칩이 뭐 해킹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뚜렷한 증거 없이 나왔던 내용이라고 이제 중국의 언론에서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제 뉴스를 내보냈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그런 미국의 전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뭐 전방위적으로 브라질, 멕시코, 뭐 일본, 뭐 아세안 국가, 중동 국가, 유럽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취했던 건 뭐냐면은 미국이 공격하고 있는 나라에 손을 다 내밀었던 거예요. 너네들 힘드니까 우리랑 다시 한번 잘해보자. 미국이 빠진 자리에 우리가 대신 해줄게. 이런 식으로 중국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CPTPP라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이 2017년도 트럼프가 여기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탈퇴를 하고 나서 이 빈자리를 이제 중국이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는 총 국가는 11개국이 가입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미국이 가입하게 되면 12개국이 되고 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게 되는 이 교역량은 약 한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미국 또는 중국 둘 중에 한 국가만 참여를 하게 되면 약 40% 정도 수준이 돼요. 근데 만약에 미국, 중국이 다 가입하게 되면은 거의 한 60% 이상이 되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일반적인 자유무역 협정이나 이런 무역 협정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보시면은 예외 없이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서 100%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미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충격적인 부분을 해소하면서 본인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CPTPP에 가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우려를 이미 예상을 했겠죠. 그리고 2017년도 때
탈퇴를 했다가 2018년도 올해 3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4월부터 이제 재가입을 하겠다라는 의사는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방향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러시아, 유럽연합 모두 이제 이란과의 석유 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화폐, 커런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러시아에서 발표한 건 뭐냐면은 각국의 모든 통화를 그냥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 러시아 루블이라든지 유로화, 위안화, 뭐 인도 루피 모두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근데 유럽 연합의 방향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무역 분쟁 형국에 있어가지고 유동성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거는 위안화를 시장에 계속 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인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했던 뉴스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러시아와의 이제 그 에너지 천연가스 거래를 미국이 가져오길 희망을 하는데, 가격이 워낙에 이제 러시아가 싸기 때문에, 러시아나 이란이 싸기 때문에 미국이 빚을 거 들어가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신 있게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 거래를 통화량을 각국의 통화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자가 여기 그 어디였죠? 그 터키 대사관인가, 거기서 이제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막살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분간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 트럼프는 또 다른 성향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적인. 그래서 지금 뉴스위크에서 얘기할 때는 트럼프는 지금 자기들 뭐 기업들 돈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제 투자자들은 이 사우디에 대한 투자를 이제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점점 이제 사우디도 전 세계가 이 뭐냐면은 영국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자국 중심 민족주의 국가주의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와 같은 그런 이제 강력한 리더십, 약간 독재도 아니고 뭐 그럼 좀 이상한 리더십들이 각국에서 지금, 최근에 브라질도 그렇잖아요. 브라질도 지금 선거 이제 결선 투표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다 그런 식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제 변수가, 이변이 다 생기고 있는데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 필리핀, 원래는 중국이 아주 강력한 자세로 나갔는데 고개를 숙였어요. 보면은 필리핀이 중국에게 관계 개선을 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진영이 조금 명확하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일본 아베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 이제 선거 끝나고 중국의 방문을 희망하면서 관계 개선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진핑 얼굴에서 읽히는 것처럼 탐탁진 않아야 해요. 그리고
인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반대하는 이 이란으로부터 석유 구입을 하겠다고 인도는 결정을 했고요. 이 앞에 영상 보시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게 왜 인도에게 더 유리한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앞에 영상, 이 앞편의 영상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더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은 러시아로부터 무기 수입을 합니다. 그 결정까지 했어요. 이게 S400이라는 무기 수입을 했는데, 이게 그 러시아판 사드 이게 S400을 수입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랑 인도의 관계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S400이 이제 러시아판 사드죠.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러시아랑 중국은 동일시 보셔도 될 거예요. 국제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이제 러시아랑 중국은 동일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인도랑 중국과의 관계도 썩 좋진 않거든요. 지금 국경에 이제 군사적인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대립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는 않은데 많이 개선이 됐죠. 지금 러시아 덕분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원유 수입국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거고요. 수입량의 60%가 중동 지역으로부터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러시아 신무기까지 추가 수입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역 전쟁 기간 중에 인도 같은 경우가 꽤 괜찮은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인도가 급속도로 빠지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인도가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그 대외적인 무역을 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는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두 진영에 있어가지고 인도는 러시아 중국 편에 이제 붙은 거죠. 지금 G20 정상회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이제 11월 달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시진핑과 트럼프 만남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큰 기대를 안 한다고 하는 게 일반론이고요. 그 전에 무신느는 얘기하는 게 중국과 얘기함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통화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볼턴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네요. 러시아와 미팅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11월 11일쯤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외무부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트럼프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제가 영상 하나 있죠. 그 영상 보시면은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간의 관계가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세는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이런 진영의 대립 구도로 이제 점점점 뚜렷하게 가고 있는데, 재밌는 조사가 있죠.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이 G2 싸움, G1과 G2 간의 싸움에 있어가지고
누가 리더가 됐으면 좋겠냐라는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미국이 우세합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도 미국이 시장에서 넘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만 높습니다. 35%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아요. 이거는 누가 이기고 지고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이겼을 때 중국이 주변국을 이제 본인이 이제 대국으로서 다른 주변 국가를 이제 대하는 모습이 역사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조사가 나오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중국이 리딩을 했을 때 미국을 만약에 이런 부분을 대신하는 지원의 국가로 중국이 올라가게 되면은 되게 끔찍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이 이기는 것보다는 미국이 이기는 게 그림이 훨씬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반도에 대한 이 종전선언, 그리고 긴 한반도 리스크, 지정학 리스크가 없어지고 나면은 지정학 리스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의 휴전선에서 이제 국경선으로 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휴전선을 맞대고 대립하는 게 아니고 국경선을 맞대고 중국이랑 대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더 끔찍하죠. 그때 되면 그래서 군대라는 거는 영원히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잘 계산해 보면은 저희는 미국과 친밀하게 가는 게 국익을 위해서도 훨씬 더 이런 건 사실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투자를 해야죠. 누가 이기고 지고는 차후 문제고, 이제 저희 계좌에도 빨간불을 켜야 되니까 이제 자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외인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빠져나갔고요.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고개를 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단계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협정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남미 쪽에서는 전망이 이제는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 그리고 차이나 본토, 그렇게 무역 분쟁이 그렇게 긴장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장은 약간의 유출이 있긴 하지만 중국 시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변동성 크게 없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네요. 이제 중국 시장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해 시장과 심천 시장만 봤을 때 상해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을 보게 되니까 2018년도 1월 초반부터 해서 지금 10월 12일까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올해 약 1262억 위안이 유입이 되는데요. 우리 원화 기준으로 따지면은 20조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상 이게 국경절 끝나고 긴 연휴 끝났을 때 유출되는 이 자금 빼고는 계속적으로 유입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이때 지금 보시면은 8, 9, 10, 11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죠. 근데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총량으로 따져보면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외인들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심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심천이 8, 9, 10, 11 유출이 있었고요. 그런데 2018년도 올해 초부터 해서 12일까지 유입됐던 규모는 약 952억 위안, 원화 기준으로는 15조 정도. 그러면 이게 토탈로 따져보면은 약 한 36조 정도가 중국 시장에 자금이 유입된 상황입니다. 지수가 빠진 거에 대비해서 자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상황이죠.
이게 2017년도 유입분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난번 영상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금인데요. 이게 이제 화폐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가 여기 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중국도 지금 금을 계속 늘린다고 하는, 지금 10월 9일자 기사죠. 10월 9일자 기사를 보시면은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린다고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다른 이제 금 투자에 관련된, 금 보유량에 관련된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미 국채를 상당 부분 매도를 하면서 그 외환 보유량을 전부 다 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난 2013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검정색이 2018년도인데요. 가장 빠른 속도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가 패권을 지키든 아니면은 달러 이외의 통화로 시장 질서를 재구성하든, 모두가 이 자국의 통화의 가치를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안정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각 나라에서 금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모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의 통화가 되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이 통화의 질서가 다시 기존의 달러 베이스로 가든 아니면 새로운 통화 시스템으로 가든 이 신뢰도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그 매개는 금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금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동안 달러가 계속적으로 가치 상승을 끌어올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금 가치는 그 역의 방향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 많으니까 그 관련된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 찍고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단계에서 좀 약간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진영이, 전투라기보다는 진영 자체가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성의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공격력 강한 러시아가 참여를 했고, 최근에 이제 인도가 이제 이쪽 진영에 붙었죠, 지금.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싸움을 붙는 단계인데, 근데 이제 미국은 주변의 국가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를 하면서 이제 다시 화력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집중의 대상이 이제 중국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역시나 이제 게임으로 따지면은 그거죠. 만렙의 캐릭터죠, 현재. 그래도 싸움은 모르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아무리 강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이렇게 기울기도 하고요, 쇠퇴하기도 하고요. 지금 영국도 그랬고, 과거 중국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이 동네 북신세가 되고 있는 이 중동 지역, 한때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그리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미국이 절대적인 최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뭐 미국이 이긴다 진다, 중국 러시아가 이긴다 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보실 때 감정을 이입을 해서 미국이 무조건 이겨, 중국이 무조건 져,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
싸움에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더 먹을 게 많고 어디에서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현명한 투자자들이 투자의 돈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시는 게 뭐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이 영상 내용 정리해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모든 국가의 화폐를 인정을 하면서 유가나 그 천연가스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제 전 국가들이 금의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래 수단을 만들자고 하고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가상화폐도 좋고요, 유로화도 좋고요, 위안화도 좋고, 개별화폐 가는 것도 좋고, 새로운 화폐가 가는 것도 좋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위안화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본심은 위안화를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중국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지금 극단적으로 위안화를 시장에 많이 풀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를 하나,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탄생을 하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 화폐 경제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보유량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거대 투자 자금들은 지금 현재 중국 쪽으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며칠간 4일 동안의 그 긴 연휴가 끝나고 최근 4일 동안에는 대량 자금 이탈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은 위안화로 환전을 해서 위안화를 들고 계시다가 중국 시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 정도면 정말 바닥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분할해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